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LH 사장 변창훈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마 LH는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잘 모르지만, 뭐 건설회사, 토목회사, 또 신도시를 만드는 회사, 또 중복지회사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마 LH 사장이 이렇게 대학에서 교수하다 간 건 또 처음입니다. 제가 이제 고전에 아까 속이 있었습니다만 SH 사장을 했는데 그때도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수가 어떻게 이런 개발 회사의 사장을 하나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여러 가지 정책 자문을 하면서 실제 사업을 좀 많이 해봤어요. 실제 이제 아주 구체적인 부분에서 이제 사업을 실행 가도록 하다 보니까 실제 한번 그 사업을 좀 맡아서 해보는 것도 좀 의미 있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서울에서는 상암 DMC 사업을 연구 책임자로 해서 한 10여 년을 했습니다. 아마 세계적으로 그 상암 DMC는 디지털 미디어 시티로 많이 알려져 있고, 여기 여수 엑스포 할 때 제가 총괄 계획가 MP 7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 사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를 뭔가 이렇게 많이 이제 고민하고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큰 기업에 책임을 맡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LH를 잘 알고 있지만 또 실제 생활에 가장 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실제 어느까지 일을 하고 있는가를 잘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LH하고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 제가 아까 명단을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현업에 계시고 교수님도 계시고 의원님도 계시고 또 그 사업 건설사 회장님 또 대표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뭐 저희들이 하는 일이 민간이 직접 하기 어려운 일들을 공권력을 활용해서 이제 토지 또는 이제 주택 등을 이제 취득한 후에 민간이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여건을 만들어 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뭐 저희들의 일은 민간이 더욱더 활력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본질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도 주로 이제 택지 개발이나 신도시 그리고 주택 건설 쪽에서 저희들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LH가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 많은 일들을 지금과 같은 방식, 종전과 했던 방식으로 해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이제 다르게 새로운 방식으로 좀 해야 된다. 그 하는 방식을 여러 이제 민간 기업, 여러 주체들하고 협력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저는 이제 LH가 이제 플랫폼 기업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플랫폼이냐 뭐 아마 그래서 답답해 하실 텐데, 어쨌든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LH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소개하고 어떻게 하면 협력할 수 있는가를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또 힘들고 또 아마 이런 자리에 오시는 것도 부담스러울 건데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저로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요즘 들어서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감사하고 또 자랑스럽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요즘 일본에 대한 조롱하는 뭐 유튜브도 있고 책도 있고 많이 보고 있는데, 염종순이라는 분이 일본 관찰 30년이라는 책을 하나 쓰셔가지고 가끔씩 유튜브도 나오세요. 그분이 이제 한 거 보면 제가 알던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알던 거랑 다르게 일본이 너무 이제 요즘은 속된 말로 후지다 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분은 사가현하고 사가시 그리고 이제 저게 홋카이도에서 우리로 말하면 정보통신 담당관을 했는데,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거를 그 사람들은
전혀 채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일전에 요즘 보면 TV에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는 온라인 교육을 하는데 애들은 집에서 하고 선생님들이 강의하는데 걔들은 거꾸로 애들은 다 모아놓고 선생님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는 걸 봤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 보면 집에 온라인 시스템이 안 돼 있으니까 온라인 시스템이 있는 유일한 곳 학교에 와서 애들이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거의 코미디 같은 얘기인데 그 재밌는 굿바이 그 록봉기 김이라는 또 김 교수라는 또 유튜브에 보면 굿바이 일본이라는 책 쓰신 분인데 거기도 보면 일본이 요즘 완전히 이제 경쟁력을 잃었다 이런 평가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그분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저 신칸센 요금이 엄청 비싼데 신칸센에 표 있잖아요. 표를 끊으면 탁 넣으면 옆으로 넣나 뒤로 넣나 거꾸로 넣나 다 자동으로 되는 이 기계를 일본에서 개발을 했대요. 그래서 막 획기적이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는데 이 기계가 한 개가 1억 원이랍니다. 근데 역마다 뭐 한 20개씩 다 깔아놨으니까 신칸센 그 긴 데마다 전부 역마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천억 을 이렇게 깔았는데 자기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표를 끊었는데 도대체 그 체크하는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 표를 검사 안 하냐. 그래서 나중에 지나가길래 얘기를 했더니 원래 우리는 안 한다. 그래서 그분이 깜짝 놀라서 자기도 그래도 정보통신하는 사람인데 일본에서는 그 표를 처리하는 기법을 고도로 발전을 시켰는데 우리는 아예 표를 없애는 발상의 전환을 하는 민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쟁력은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일본은 아직도 인주, 도장 문화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열심히 개발해서 인주가 자꾸 번지니까 인주 번지지 않는 그걸 개발을 했대요. 획기적으로. 요즘 인주 쓰는 데 있잖아요. 그럼 인주를 없애버리면 끝나는데 인주 번지지 않는 기술을 개발한다고 그 난리를 치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몇 년 전에 한번 대마도 가봐도 항상 일본에 가면 이게 현금을 준비를 해요. 아주 말짱하게 생긴 우리로 말하면 슈퍼마켓이나 이마트 같은 데인데 카드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뭐 살 수가 없잖아요. 그 현금을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도 현금을 그러니까 카드 사용률이 30% 정도밖에 되질 않으니까 우리처럼 지금 동선을 파악하려면 카드를 써야 그걸 따라가고 휴대폰을 추적을 하는데 그게 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한국이 요즘은 정말 어느 때보다 가장 자랑스러운 나라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참 뿌듯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요즘 걱정은 이게 우리가 잘한다고 우리만 잘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본도 지금 막 피크로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미국은 벌써 사망자만 4만 명이에요. 뉴욕에서 사망자만 10,000명. 유럽은 더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을 하고 싶어도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미국은 아직까지 마스크를 의무화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겁이 나서 좀 하긴 있지만 마스크를 구하기도 어렵고 애들은 또 흑인들은 또 마스크 쓰면 또 엉뚱한 행동을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이 관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거버넌스 시스템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인종도 다르고 그래서 저는 이게 이번에 그 역할이 앞으로 위기가 상당히 클 수도 있겠다. 꽤 장기화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끝나려면 백신을 만들거나 치료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들고 대량 생산하고 배포하고 그래서 더 이상 걱정 없다 할 때까지 이 위기는 계속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간이 길어지면 이 장기 침체에서 빠지는 이 기업들이 상당히 오래 갈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제 NH는 1년에 올해 저희들이 투자액이 23조 6천억이에요. 우리나라 전체 100조 투자인데 그 중에 약 한 4분의 1을 하는 거죠. 공공부문 60조 중에 저희 약 40%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편으로는 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공공부문에서 저희 4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면 어려운 거죠.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3월까지 월말 보고를 받아보니까
전년도 대비 또는 목표 대비 100%를 넘었었어요. 아직까지는 지장이 없어요. 이제 서서히 이게 왔을 때 우리가 원래 8조 7천억을 지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현재 한 2조 한 3천억을 조달했어요. 나머지 이제 채권 시장에서 이게 계속 조달이 안정적으로 될 것이냐 하는 게 지표인데 저희들로서는 지금 뭐 신용이 국가 신용하고 똑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이제 한편으로는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도록 우리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경기 하강 국면이 됐을 때 이제 기업이 어려움이 빠졌을 때 기업의 유동성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가령 부동산 같은 거를 우리가 매입했다가 토지 같은 거 매입했다가 다시 환매해준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 한계 차주들의 이제 NPL 그 채권들을 유동화해주거나 또 그분들의 주거권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만일 이제 이게 장기적으로 경기가 침체됐을 때는 다시 이제 회복 국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그야말로 요즘 말하는 이제 뉴딜 사업을 또 해야 되지 않을까. 하여튼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역할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요즘은 이제 그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희 자체가 안정적인 이제 재무 상태가 유지돼서 지속적으로 그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더 어려운 기업이나 또 이제 가게들 또는 이제 임차인들 이런 분들의 주거권을 어떻게 보장해 줄 거냐 하여튼 그게 저희가 지금 이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거 몇 가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이 워낙 많아가지고 약간 좀 빠른 속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LH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아시다시피 LH는 1962년 그 전에 이제 조선 영단이 있었습니다. 1941년에 일제시대 때 그때로 보면 이제 내년이 한 80년이 되고요. 62년에 이제 그 주택공사로 보면 내년이 전해년이 이제 60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60년이 되고 그 다음에 주택 토지공사가 이제 요때 79년에 토지공사가 만들어져서 지금 2009년에 이 LH가 통합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 통합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물론 국회에서 했지만 제안한 거는 홍준표 의원. 그 참 웃기는 일인데 홍준표 의원이 이제 2006년에 그 토지 임대부 주택을 주장했어요. 그거는 원래 보수적이기 때문에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는 건 되게 진보적인 거거든요. 토지는 개인이 사유하기 어렵고 국가가 소유해야 되고 개인은 건축물만 소유해라. 이게 토지 임대부 주택이거든요. 그래 이른바 헨리 조지 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알 수는 없어요. 이 양반이 어디서 주워들었는가 그거를 그 토지 임대부 주택을 주장을 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이계환 의원이라고 있잖아요. 그 옛날에 저 현대자동차 사장에 그분이 나한테 좀 이렇게 자문을 좀 해달래요. 그래서 뭐 좋은 정책이 없냐. 그래서 제가 토지 임대부 주택이 있는데 나는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환매조건부 주택을 추천했어요. 토지 임대부는 반값인데 토지 임대료 내니까 반값처럼 보이지만 임대료 계속 내잖아요. 그게 아니라 개발 이익을 사유화를 공유할 수 있는 환수할 수 있는 환매조건부. 개인이 소유하되 이익만 환수하는 조건을 주택을 만들어라.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야 그거 좋네. 그래서 제가 임대주택 환매조건부 특별법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참여정부 때 반값 아파트 논쟁이 붙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때 토지 임대부 환매조건부 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법안 만들어가 한참 했는데 그래서 이제 참여정부가 하도 그러내니까 그 법안을 그 주택법에 넣었어요. 그래서 군포 부곡지구에서 시범사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부곡지구가 아니고 제 기억으로 강남이나 저 판교쯤 했으면 뭐 대박이 났을 건데 그때 참여정부가 그렇게 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토지임대주택은 반값 아파트는 한 나라당 공약으로 많이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에 판매조건부는 조금 말도 좀 그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의도적인 좀 실패를 유도했다 이렇게 저는 기억하고 있고 그건 이계환 의원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때 이제 확산이 되지 못하고 주택법에만 반영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2008년부터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홍준표 의원이 당대표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못한 토지임대부 주택특별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야 토지랑 주택을 따로 있는 게 뭐 주택공사 토지공사 따로 있냐 이거를 합해라. 그래가지고 토지임대특별법을 하면서 이 법을 같이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2009년에 통과돼서 작년에 10주년이 된 거예요. 근데 실제는 이제 참여정부 때 제가 이 토지공사, 주택공사 통합하는 그때도 했어요. DJ 대통령 때도 하셨고, 그 다음에 참여정부 때도 했어요. 제가 이제 그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누구냐, 감사원장이 전윤철, 그분이 감사원장일 때, 어느 순간 TV 딱 보니까, 개발시대 공기업은 역할을 다 했다. 이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연구를 해서 두 개를 어떤 식으로 통합할 건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두 개를 통합하려고 보니까, 용역 한 3,500만 원 갖고 교수들 3명이 매달려가 막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조직적인 저항이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 당장 이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닌가 보다 해서 장기적 추진, 이러고 그때 덮었거든요. 그런데 홍준표 의원이 저거를 전격적으로 그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인연이 참 희한하죠. 10년이 지나서 작년에 LH 사장이 돼서 10주년 기념 행사를 했습니다. 행사하고 있는 거. 그게 이태서 잘 안 보이는데 어쨌든 10주년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와서 보니까 참 이 두 기관이 합하게 되면서 참 시너지 효과가 많아졌다. 실제 이제 토지공사가 주택공사 서로 경쟁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막 통합될지도 모르니까 뭐 참여정부 때 DJ 대통령 때 하셨죠. 참여정부 때 했죠. 그 다음에 또 이러니까 언제 이게 통합될지 모르니까 몸집 키우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자체장들은 이제 선택하는 겁니다. LH 돌아, 토지공사 돌아라 이래가지고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기반시설 따라주라 뭐 해라 이거 다 하는 겁니다. 또 주택공사 와라 이래가지고 주택공사 또 붙고 그러니까 서로 경쟁을 해버린 겁니다. 그 두 개를 합했어요. 합하고 나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제 인프라 비용하고 이런 거 다 해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2009년부터 엄청난 이제 구조조정하고 그게 있었고, 지금 이제 정상화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NH가 하는 역할은 뭐 아시다시피 택지개발, 그죠? 택지개발 중에 100만 평 이상, 330만 해배 이상, 제곱미터 이상을 신도시라고 그러죠. 분당 비롯한 신도시. 그 다음에 주택건설, 주거복지. 주로 이제 주택 관리, 임대주택 관리 같은 거, 주거복지, 산업단지 개발. 요게 이제 주력 업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재생. 그 다음에 지역균형발전. 요거는 이제 제가 와서 열심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외개발, 남북협력. 주로 한 8개. 그 다음 이거 외에도 이제 토지비축, 뭐 이런 업무를 합니다. 우리가 보면 LH가 참 있는데, 외국은 다 따로 합니다. 택지개발 따로, 주택건설 따로, 주거복지 따로. 일본에 동경도 주택공급공사는 얘만 해요. 일본의 UR이라고 옛날 LH는 요것만 합니다. 재생만. URA라고 해가 어반 리디벨롭먼트 에이전시, 뭐 싱가포르나 홍콩 뭐 이런 애들은 요것만 합니다. 어떤 데는 지역 균형 발전하고 해외 개발은 서바나 주력이다, 아센다, 싱브리츠다 이렇게 싱가포르 기업 얘만 해요. 어떤 데는 JTC라고 이런 건 또 요것만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계적으로 국가 공기업이 이렇게 많은 일들을 동시에 이렇게 큰 규모로 하고 있는 데가 없어요. LH의 총 자산은 약 한 176조쯤 됩니다. 규모로 보면 176조니까 한 요정도 되네, 그죠? 한 4위쯤. 삼성, 현대, SK. 매출 한 20조, 부채는 160조. 옛날에는 부채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막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부채가 상당히 많이 줄었고, 특히 이제 부채 중에 보증금, 선수금, 얘가 부채예요. 근데 우리가 전세금 하잖아요. 전세 보증금이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지으면 전세금이 생기잖아요. 그럼 걔도 또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부채를 줄이라 그러는 게 꼭 뭐 월세로 바꾸라는 뜻인가? 그게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은 그게 아니라 이자 부담 부채, 갚아야 될 부채만 짜지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 옛날에 약 한 180조 되는 게 60조 수준으로 준 거예요. 그거 엄청 줄였지 않습니까?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그래서 지금은 아주 안정적입니다. 1년에 2조. 우리나라의 공기업 전체의 작년 순이익이 재작년 기준으로 순이익이 보니까 1조 7천억이더라고요. 여기가 2조 2천이니까 얘 빼고 나면 LH 빠지면 마이너스 전체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공기업은 사실 이익을 내기가 쉽지 않는데 아주 예외적으로 이익을 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제 주거복지 사업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디고? 그동안 이제 저희들이 건설한 게 약 한 283만입니다. 우리나라 주택이 전체 한 2천만입니다. 2천만. 그러니까 약 한 14%, 지금 한 15%쯤이 LH가 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임대를 120.3만 호입니다. 120만 호라는 게 참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나라 전체 임대주택이 약 한 160만쯤 되는데요. 근데 그 중에 이제 120만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장기 임대주택의 한 75%를 저희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 약 한 280만쯤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LH와 인연을 맺고 사신다. 그러니까 저희 신도시에 건설하면 거기에 민간 분양주택 있잖아요. 그것이 합하시면 아마 우리나라 국민의 약 한 4분의 1, 즉 많이 잡으면 한 3분의 1은 LH가 지은 신도시 또는 LH가 지은 주택에 또는 임대주택에 살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LH는 이제 국민들하고 가까운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택지 서울이 약 한 600제곱킬로미터, 604제곱킬로미터인데 8이니까 뭐 한 1.2배, 여기까지 하면 1.5배쯤 개발했다, 이렇게 보면 되죠. 물류단지까지. 주거복지 로드맵이라고 이 정부 들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말 많이 했어요. 임대주택을 1년에 아시다시피 주거복지 로드맵이 당초에 100만 호입니다. 100만 호. 그러다가 이제 뭐 이리저리 정부처가 105.2만 호 하다가 며칠 전에 이제 국토부에 다시 한번 추가로 2025년까지, 2022년까지잖아요. 2025년까지 다시 늘려가지고 또다시 168.2만 호가 다시 됐어요. 그러니까 1년에 21만씩 곱하기 3 해서 63만이 더 추가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LH가 124만 호를 해요. 1년에 평균 15.6만 호를 공급합니다. 15.6만이니까 분당이 10만입니다. 그죠? 분당이 10만이니까 분당 한 개 반 정도 주택을 매년 공급해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답다 생각하지만 전 세계에서 1년에 이렇게 많이 공급하는 기관은 아무데도 없어요. 민간에 공급하고. 왜 그러냐면 외국은 지자체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공급하지 국가 공기관이 하질 않고, 그 다음에 유럽이나 이런 데는 옛날에 70년대, 80년대, 60년대 그때 공급하지 지금은 공급 안 해. 그러니까 영국은 거꾸로 팔고 있고, 암스테르담은 임대주택이 한 사회주택이죠. 사회주택이 44%쯤 되는데 지금 팔고 있어요. 지금 열심히 공급하고 있는 데가 이제 프랑스하고 오스트리아 정도? 뭐 그 정도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짓고 있어요. 임대주택을.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1년에 우리가 한 15만 6천 호씩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수도권에서 약 30만 호 하는데 그 중에 24만 1천 호. 그 중에 이제 아까 5개 신도시를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고, 도시 뉴딜도 전체 265개 중에서 우리가 한 반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지금 한 9,300명인데 그 적은 직원 갖고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 보시면 최근 들어가지고 LH가 새로운 이제 급여, 이게 이제 주택 바우처라 해가지고 임대료 보조입니다. 임대료 보조하려면 돈을 줬잖아요. 주면 이 돈을 갖고 뭐 술을 사먹는지 빵을 사먹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실제 주거비 상승해서라. 그래서 조사하는 역할들을 LH가 하는 거예요. 전담기관이 LH죠. 도시재생을 지원하는, 도시재생 사업을 총괄 지원하는 것을 시켰어요. 처음에는 국토연구원하고 아우리라고 건축공간연구소 같이 했는데 그 연구기관이 아유 힘들어서 못하겠다 뭐 해서 빠졌어요. 좀 LH로 혼자 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 센터도 이제 LH, 국유재산관리, 중앙 공동주택관리
그렇잖아요. 1년 민간 임대주택, 민간주택 관리하는 거, 녹색 건축. 이거 안 넘어가. 네. 방치 건축물 정비, 뭐 지하 건축물 안전, 민간주택. 최근에는 이제 LH법이 바뀌어가지고 공공지원 건축물이라 해가지고 벤처기업이나 창업지원 빌딩 이것도 이제 가능하게 됐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있잖아요. 공원 같은 거, 장미공이라고 그러죠.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몇안 됐잖아요. 건축물 관리. 자, 이런 식으로 계속 LH의 역할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건축, 도시, 주택 이런 거 관련해서 도시재생 그걸 갖고 국가 전체적으로 집행하려고 보면, 자, 이걸 하는 부서는 대부분 이제 국토부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국토부 공무원들이 현장에 다니면서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 하려면 그걸 총괄하는 기관을 뭔가 정해야 된다 그러면 또 NH한테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이, 자, 이렇게 자꾸 역할이 커지는데 그럼 조직도 계속 키워주냐? 또 조직은 기재부에서 관리해. 기재부에서 조직이 자꾸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인원을 늘려주냐? 인원이 너무 과대하게 팽창되는 것 같은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기재부가 이제 원래 모든 공기업들은 자율적으로 기업 지원을 하라고 이렇게 신청을 받았어요. 작년에 신청을 받았더니 각 기관이 모으니까 20만이 늘었다고. 그래서 기재부가 깜짝 놀라서 각 부서별로 다시 줄여가지고 저희들이 한 100명 늘었나요, 작년에. 지금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LH는 국가공기업이잖아요. 끊임없이 국가공기업이 계속 커지면 지방공기업의 역할을 어떻게 하나,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도권에 신도시를 만들고 이러면 지방은 어떡하나, 이런 개발이익을 시민단체에서는 개발이익을 공개하라 그래요. 그래서 자, 개발이익을 공개하면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냐,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그러니까 이게 개발이익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도 불명확한 데다가 지금 우리가 공급하는 주택 가격이 시세의 거의 절반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보다 더 싸게 해버리면 최초 분양자가 이익을 너무 많이 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임대주택에서만 저희들이 1년에 현재 회계상 1조 7천억이 적자예요. 그러면 그 개발 이익이 생긴 걸 갖고 이 임대주택 적자, 재생사업 적자, 그리고 이제 긴급한 사업들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 지자체 입장이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그걸 취하고 싶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 다 놓고 가라는 거예요. 수도권에서 개발이익 생기고 수도권에만 다 써버리면 지역에서는 저희들이 사업성이 없어서 아무 사업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이제 균형 발전에, 그런 개발이익 공유계나 주거복지 적자 보전,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게 주거복지도 참 고민이 많아요. 과연 못 사는 사람들이 가장 취약한 순서대로 다 모셔서 어떤 임대주택까지 모셨어요. 그러면 아, 저기는 못 사는 사람만 사는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프랑스 같은 데는 절개, 아, 여기는 나이 많은 사람이 너무 많구나, 그럼 젊은 사람을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너무 못 사는 사람이 있구나, 잘 사는 사람 일부러 좀 넣는 겁니다. 일부 한 10% 20% 넣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소셜 믹스를 하는 겁니다. 섞어야 그래도 사회가 균형이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래서 이제 그러면 야, 내보다 쟤는 잘 사는데 왜 지금 들어가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우선순위 문제하고 사회적 통합 문제가 이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모든 정책을 할 때마다 이런 갈등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사업 공공성을 따지면 사업성이 없어도 진짜 필요한 시설 있잖아요. 투자 사업. 그거를 해야 되는 거랑 타당성 있는 거만 해라 공기업은 하고 두 개가 딱 상충되잖아요. 그죠? 그런 정책 결정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사업을 하려면 이 상반된 가치 속에서 역할은 점점 커지고, 이걸 하려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열심히 많이 빠르게 싸게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다르게 함께 공감을 얻어내면서 사업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사업하는 거를 제가 이제 새로운 신사업 전략이라 그러고, 이거를 이제 플랫폼 전략으로 제가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플랫폼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저 기차 탈 때 승강장, 그걸 플랫폼이라고 그러잖아요. 편편한 그 대사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 탈 사람 내릴 사람 하니까 많은 활동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만들어진 장을 만들어주자. 이게 플랫폼 전략이에요. 장. 그러면 누군가 사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다 보면 거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플랫폼 기업이 되는 겁니다. 요즘 뜨고 있는 이제 팡이라고 팡,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이런 애들은 이게 이제 팡 이 기업, 이 팡 기업, 플랫폼 기업이 미국 전체 부가가치 70%를 얘들이 다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 에어비앤비 얘는 호텔이잖아요. 호텔을 한 개도 갖고 있지 않은 호텔 기업이에요. 여기 유튜브, 요거 이제 우버, 요거 손정희 씨가 투자한 거 있죠, 우버. 우버는 택시잖아요. 택시를 단 한 대도 갖고 있지 않는 택시회사,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플랫폼 기업인 겁니다. 지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싸게 만들어서 비싸게 팔아먹고 그 차익 얻는 게 옛날 기업이라면 지금은 만들어서 원가를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을 만들어가 여기서 서로 거래하면서 부가가치가 만들어지는 이게 플랫폼 기업인 겁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은 이 플랫폼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이 가치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풀스 is the new 팡이 한때 잘 나가는 기업이라면 이제 제 차세대 플랫폼 기업은 얘가 풀스다. 얘는 핀터레스트, 우버, 리프트, 팔란드르, 뭐 스트랩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차세대 또 새로운 이제 플랫폼 기업이 되는 겁니다. 미국이 이런 걸 통해서 가치를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중국도 이제 에어비앤비, 알리바바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하잖아요. 우리 기업들도 이 플랫폼을 만들어내야지. 우리도 사실은 뭐 요즘 우리가 하는 뭐죠? 그 라인이라든지 뭐 카카오든지 이런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일본 걔들은 그게 없어요. 그죠? 걔들은 그게 없어요. 그나마 잘 나가는 이제 손정희 씨가 소프트뱅크에서 좀 하고 있는데 요즘 이제 아까 했던 우버도 얘도 마이너스지. 그 다음 위워크라고 있죠. 걔도 마이너스지. 요즘 좀 쿠팡 한 3조 투자했잖아요. 그것도 지금 현재는 적자예요. 참 일본이 참 아무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좀 걱정돼요. 자,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 기업이란 이렇게 뜨는 거예요. 플랫폼 기업이 되는 이유는 기술적으로 생태계를 요구하는 이런 데 새로운 혁명이 만들어지면서 이 플랫폼 기업이 뜨고 있는데, 플랫폼 기업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를 통해서 생산하지 않으면서도 거래를 통해서 가치를 만들어내고 소비자와 생산자가 서로 소통하는 겁니다. 지금 옛날은 물건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소비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서로 맞춤형은 네가 주문하면 내가 주고 이렇게 만들어 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치를 공유하고 외부를 지향하는 겁니다. 자, 이게 플랫폼 기업인데 옛날 기업을 파이프 기업이라고 해요. 파이프라인 기업. 위에서 만들어가지고 딱 팔아먹는 이 파이프라인 기업인데 지금은 플랫폼 기업이다. 이거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 부가가치를 키우면서 부피가 커지고 부가가치 생기는 겁니다. 이게 이제 플랫폼 기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야, 플랫폼 기업은 뭐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야, 그게 LH가 무슨 플랫폼이냐? 뭐 시도시 만들고 그렇다며, 그렇죠? 그런데 보시면 LH 이런 플랫폼 기업의 특성을 상당히 갖고 있어요. 여러 부처 일을 하고 있어요. 가령 보세요. 코레일, 공항공사, 인천공사, 이거는 딱 단일 품목이잖아요. 공항, 철도, 항공, 그죠? 물, 그죠? 근데 우리는 도시예요. 국토예요. 그러니까 전국에 걸쳐서 여러 부처, 그 도시 속에는 사람도 있고 집도 있고 복지, 주거, 일자리 다 있잖아요. 여러 다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정보 네트워크, 전국토에 대한 정보, 토지에 대한 정보, 신도시 정보, 그 다음 지역개발 정보를 다 갖고 있어요. 그 다음 전국에 걸친 조직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내년 뭐죠? SP 스탠다드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세계적 기업들이 평가를 해요. 무디스, 그죠? 이런 평가를 하는데 저희들이 정부랑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현재 지표로는 정부보다도 더 높을 수 있는데 정부보다 높을 수는 없다. 뭐 그래요? 그 친구들 매년 와서 저한테 지금 평가를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공공성과 공유의 가치입니다. 이걸 갖고 이익이 생긴다 해서 공기업의
급여가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지역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주거복지든 지역개발이든 공동체적 가치를 추구하고 폭넓은 네트워크망을 갖고 있고 양방향 소통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NH는 충분히 저는 이 플랫폼 기업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끝도 없이 새로운 역할들을 요구하고 있으면서 무한히 조직을 키울 수 없으면 우리가 다이어트하면서 플랫폼을 만들어내자. 그래서 이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 주체들이 일을 할 수 있게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작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자 하는 게 플랫폼 기업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NH는 새로운 사업을 역량 개척하고 코디네이트 조정하고 새로운 개발을 할 수 있는 디벨로퍼로서 역할을 하자. 이게 이제 제가 말하는 플랫폼 기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플랫폼은 크게 한 8가지쯤 됩니다. 주거복지, 임대주택, 전세생 테마, 균형발전, 해외사업, 금융, 부동산, 금융, 건설기술, 혁신 플랫폼. 이거 말고도 뭐 정보통신, 뭐 이런 수많은 게 있는데 뭐 하여튼 오늘 한 8가지만 빨리 한번 제가 소개해 드려볼게요. 주거복지에는 이제 한 8가지, 한 100가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어디 그 기자 간담회 가서 인터뷰하면서 NH는 앞으로 지방 분권형 주거복지 기관이 되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기자들이 뭐라고 쓴다면 NH 주거복지 기능 지방으로 이렇게 탔은 거예요. 크게.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우리 뭐 노조에서도 막 찾아오고 아니 사장님이 무슨 권한으로 우리 권한을 지방으로 내려줍니까? 그래서 내가 이게 우리 권한을 지방으로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고 우리는 9,300명이 5천만의 주거복지를 어떻게 다 책임지냐. 결국 지자체가 주거복지는 내일이다. 내가 이 주거복지를 하려고 보면 주거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집을 직접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본 주거급여, 임대료를 보조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전세금 대출해주고 그 다음 집수리해주고 이러죠. 제일 중요한 수단인 임대주택인데 지자체가 진짜 주거복지를 하려고 딱 보면 집을 딱 지어야 되는데 임대주택을 지으면요 한 채 지으면 마이너스가 2억씩 부채가 빡빡 늘어나요. 그쵸? 그러면 한 채는 10채는 할 수 있죠. 그 10,000채 한다? 그럼 2조예요. 그쵸? 웬만한 지방 공기업도요 2조 딱 물려버리면 그냥 자본금이 얼마 있으면 자본금이 2조 있으면 100%가 늘어나 버렸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10,000채 짓고 가만히 있을 겁니까? 계속 짓는다 그럼 부채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자체가 주거복지에 진짜 관심이 있으면 LH에 와서 임대주택을 지어주세요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거복지에 관심이 없는 지자체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동네 임대주택 건설 반대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지자체 중에서 그래도 열심히 주거복지 하는 데가 어디냐? 시흥시, 여기 저 재정부 위원이 하시죠. 시흥시, 성남시, 지금 전주시, 뭐 부천시 이런 도시들은 주거복지를 하려고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그 얘기는 임대주택을 지으려면 너무 열심히 하는 겁니다. 지으려고 보니까 돈이 없어요. 그러면 제발 좀 일동네 좀 임대주택 지어주라. 아유 임대주택만 민원이 많아서요. 아 민원은 내가 책임지고 이 지자체가 나서는 겁니다. 그러면 되면 그 동네에 이제 노인주택, 청년주택, 신혼부부주택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주거복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을 바꿔서 아니 우리가 저 정부가 임대주택을 1년에 15만 채를 지으라 그래요. 우리 동네 여기서 나눠보니까 저 광주에도 한 10,000채를 지어야 되는데 저 시장님, 저 구청장님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왜 그러세요? 우리 동네 싫어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아니라 지자체가 주거복지를 해야 된다고 딱 깨닫는 순간 주거복지 수단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임대주택이고 그 다음에 주거급여, 집수리인데 이거를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이 적자 사업을 하려면 LH한테 제발 좀 손해나다 좀 해주세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방 분권형 주거복지는 지방이 스스로 주거복지를 내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방금 경기도 그렇게 잘나도 경기도 임대주택의 96.3%는 LH 갖고 있고 3.7% 지자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거꾸로 얘를 경기도가 이거 갖고 있어 보세요. 이 운영하는데 1년에 마이너스 1조예요. 이거를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를 개발하고 같이 결합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버텨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물량을 중앙정부가 NH한테 해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지자체 쫙 뿌려요. 그러면 지자체가 난 마음대로 해서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지역에서 거꾸로 임대주택을 좀 지어주시면 고맙겠다 이렇게 지자체가 요청해서 지으면 다르죠. 주민이 노인주택 지어주세요, 청년주택 지어주세요, 뭐 실용고주택 지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지방정부 할 내가 돈이 어딨냐, NH 잠깐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게 꿈꾼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일을 순서만 바꾼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 지자체, 우리 노조에서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지방분권형 주거복지 얘기를 해요. 아 이게 끝이구나 이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주거복지라는 게 국토부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집만 준다고 임대주택을 공급했어요. 거기서 자살해요. 거기서 고독하세요. 저 진주에서 지난번 또 정신병 있는 사람 조현병 환자가 또 칼부림을 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일자리 없어요. 임대료 못 내고 쫓아내니까 그 결국은 통합 서비스가 돼야 되는 겁니다. 집만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 보건, 장애인 지원, 각종 서비스, 일자리, 직업교육, 단전료, 어린이 보육 이거를 같이 결합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주거복지 서비스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살하면 뭐합니까? 고독하면 뭐합니까? 도대체 우리는 무슨 짓을 한 거냐? 그 결국은 이 서비스를 결합할 때라야만 완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토부가 다 할 수 없잖아요. 이거 결합해서 통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을, 임대주택을 놓고 플랫폼을 만들자는 통합 서비스 기업을. 그쵸?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활의 도시를 통합하라 그러니까 생활 도서관 따로 이것 따로 짓지 말고 하나를 짓자. 그래서 이제 작년에 균형위에서 공모를 했어요.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저 땅을 내놓으면 우리가 생활의 도시를 결합해 주겠다. 땅을 달래요. 지자체 땅 줄래니까 뭐 노는 땅이 찾으니까 저쪽 높바닥에 중간에 있는 거죠. 그거 줬어요. 그거 복합에 만들어 놨어요. 아니 노인네들 그까지 가는데 멀어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이 몰린 데다가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하십니까? 우리 임대주택 지을 때 1층에 쓰세요 그냥. 그렇죠? 아 1층에다가 저 도서관 짓고 문화관 짓고 돌봄센터 지으면 될 거를 뭘 복잡하게 하냐? 그거 돈이 안 되니까 그거 돈 좀 내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저 요즘 청사 있잖아요. 동사무소, 주민센터 그 돈을 복합화해요. 그래서 한 20층 지어요. 한 3층은 주민편의센터 해요. 아니 거기다가 이거 지으면 되잖아요. 이거 생활해주시 별거 있나?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아하 그런 방법이 있었네. 그죠? 그러니까 재생 사업할 때 이걸 집어넣으면 그러면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복잡한 게 아닌데 생각을 다르게. 그런데 얘는 문화부, 얘는 무슨 부 이렇게 다 다르죠. 얘는 중기부 이러니까 이건 여성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할 게 아니라 그냥 이걸 한 대으로 모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기업이 이렇게 LH 같은 편리한 기업 있잖아요. 이거 써라 그냥 편리하게 활용하세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LH가 집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뭐 마이홈센터, 거슬인데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집이라는 게 사람이 이렇게 모여 살다 보면요. 같이 하면 커뮤니티가 되는 거죠. 공유 마켓, 알뜰 쇼핑, 하드스를 한 덩어리로 하면 싸지죠. 방위담회로.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를 만드는 게 싸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쇼핑이나 뭐 이런 포인트까지도 할 수 있다. 이걸 제일 열심히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송영길 옛날 시장이 다음 누구나 집인가 하면서 이 플랫폼을 만들자 이렇게 하고 요즘 이런 플랫폼 만들자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임대주택 플랫폼인데요. 임대주택은 정말 돈이 안 돼요. 그렇죠? 아니 돈이 됐으면 민간에서 임대주택 지어가지고 그걸로 장사를 하죠. 그러니까 일본은 임대주택 회사가 50만 채씩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네오팔리스 21 뭐 이런 회사들은 한 50만 채씩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임대주택 회사들이 뭐 장사하는데 거의 없잖아요. 두 명이 조금 하다가 지금은 뭐 욕도 엄청 들었고 그러죠. 나머지 별로 없잖아요. 그 얘기는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임대주택 운영해서. 왜냐면 우리는 전세니까. 월세로 해야 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국은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은 돈이 민간이 그냥 해도 안 되는 거를 우리는
싼 거는 영국인들은 시세의 30%, 국민임대는 50%, 그 다음에 행복주택은 60에서 80% 이러니까 돈이 되겠어요? 민간은 100% 받아도 안 되는 거를 우리가 30%, 50% 받으니까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공익성을 띠길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안 되면 다른 데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임대주택을 일종의 플랫폼으로 쓰자. 어떤 플랫폼이냐?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만들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회주택 플랫폼도 있고요. 유럽은 사회주택을 보통 공공주택을 사회주택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취미가 비슷한 사람, 성향이 비슷한 사람, 또는 노동조합이나 사회주택, 협동조합이 만든 주택을 사회주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유럽은 보통 땅을 국가가 미리 사놔요. 지자체가 사놓아가지고 땅을 77년, 또 70년, 90년을 빌려줘요. 아주 저리로. 그러니까 거기 땅값이 없으니까 임대가 싸게 가능하지.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안 해놨잖아요. 이제 안 해놨으니까 하려고 보면 땅값이 벌써 엄청 비싸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니까 지자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LH가 그런 역할들을 부분적으로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제 메인 약정식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아주 관심 있게 가질 만한데요. LH가 작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민간 부지를 민간 사업자, 오늘 건설회사 분 계시잖아요. 사업자분들께서 땅을 확보한 다음에 LH한테 가져와요. 내가 여기서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또는 원룸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만드는 거를 LH랑 상의하고 싶다. 그럼 LH 오면요. 우리가 착공할 때까지 착공도 한 50%를 줘요. 총 사업비에 미리 줘요. 대신 땅을 담보로 하고 그러면 그 땅을 갖고 건설하면 우리가 이제 품질 관리한 후에 마지막에 매입을 해줘요. 그때 보시고 아 이거는 LH 할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하는 게 낫겠다 하면 하시고 그 부대는 빌린 갚아야지. 그 대신 LH한테 팔면 감정가로 이제 그걸 LH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LH 팔면 100%를 동시에 다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LH한테 하면 이 조금밖에 안 생기는 반면에 순환이 빠르죠. 내가 이거를 한 50%, 100%를 만들어가지고 다 팔겠다 하면 내가 한 2년씩 하든지 또는 이제 대행업체 줘야 되면 대행업체가 한 10% 먹잖아요. 또 줘야 되잖아요. 그러느니 차라리 LH한테 한 번에 해버리면 뭔가 자금 조달도 50% 이상 하면서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걸 민간 약정시라고 그러는 겁니다. 메인 약정. LH랑 약정을 하는 겁니다. 땅을 내가 확보했다. 자, 이제부터 여기다 주택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좋다. 그럼 하자. 이래가지고 이 절차를 밟으면 우리는 땅을, LH가 땅 산다 그러는 순간 다 올라버리잖아요. 그죠? 아이고, LH 땅 사는 거 뭐 있나 보다. 이러면서 다 올라버리니까 민간이 땅을 산 거를 우리가 사주는 겁니다. 감정해가지고. 하여튼 이런 방식으로 하되 사회주택은 처음부터 테마를 정하자는 겁니다. 자, 여기는 육아협동조합으로 합시다. 여기는 창업 동아리들로 합시다. 여기는 뭐 연극인 주택으로 합시다. 여기는 이제 예술인 주택으로 합시다. 만화인 주택으로 합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땅을 빌려주면 거기서 지어가지고 관리 운영도 자기들끼리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그래서 LH가 요런 이제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들 위한 전용 주택도 이제 만들 수가 있고 음성하고 화성에서 하고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창업 지원주택이나 전략산업 지원주택. 창업 지원주택은 요번에 국회의원 된 성북구의 김영배라고 그 양반이 제가 이제 SH 있을 때 같이 해서 만들었어요. 창업하는 친구들 있죠. 젊은 창업자들. 얘들한테 주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기청에서 창업 계획서를 딱 보고 평가를 해가지고 애들 넣어줘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모여가 저끼리 있다 보니까 창업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김영배 구청장이 너무 신나가지고 둘이 그냥 한 7개 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양반은 완전 스타가 됐죠. 근데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이 됐는데 어쨌든 이런 창업지원주택, 전략산업지원주택 이런 거는 청년 창업인이나 전략산업, 가령 뭐 핵심 산업 있잖아요. 광주 같은 거 광주 강산업 뭐 이런 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주택들을 짓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 창업 지원할 수 있도록 혁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주택들을 만드는 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관심 있는 이제 고령자 복지주택입니다. 노인분들이 사실 수 있는 전용주택입니다. 요게 각종 이제 이런 세면대라든지 이런 걸 다 노인들이 서비스할 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전국에 12개
시장 군수님들하고 MOU를 맺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도 다 이제 시간 지나면 노인이 되시잖아요. 그럼 지금 이제 우리 어른들은 어디 계시냐? 지금 이제 조금 이제 떠먹기 힘드시고 하시면 요양원 안 받아주면 요양병원으로 가세요. 내가 이제 상가에 가서 물어보면 요양병원에 가서 4인실에 그냥 막 쭈그려 계시다가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가슴이 아픈 겁니다. 1인실에 이렇게 모시려고 하면 뭐 한 달에 500만원, 700만원 내라고. 그거 뭐 감당이 안 되잖아요. 내가 모시려고 그러면 나는 생활이 있으니까 안 되니까 결국 불효자가 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럴 게 아니라 정말 이게 주택들을 제대로 좀 만들어서 자식들이 좀 떳떳하게 만들어주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거를 지금 대대적으로 하려고 해요. 지금 5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최근에 이제 고령자 복지주택을 대대적으로 확대를 하자. LH가 이걸 만들고 이 돈을 누가 내느냐? 내가 최근에 이제 건강보험공단이 내라. 건강보험공단이 작년에 보험료가요 78조예요. 그 중에서 노인이 차지한 게 30조입니다. 원래는 87조예요. 아마 원래 한 40조쯤이 노인들 65세 이상이 될 거예요. 이게 요양병원이 너무 많아요. 이번에 지금 코로나 때 보면 우리나라 병상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은 게 결과적으로 많죠. 많은 이유가 다 병원에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양을 안 받아주니까. 그 비용을 전부 보험으로 다 감당이 안 돼요. 적자가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병원보다는 집이 좋잖아요. 그래서 집으로 만들자. 이렇게 한 5만실을 만들겠다. 지금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분위기가 되면 한 50만쯤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번에 민주당 공약 중에 전국에 226개 지자체별로 이 주택을 다 만들겠다 이 공약을 냈어요. 안 보십시오. 요번에 선거는 뭐 공약을 안 보는 큰가 돼가지고 기억 안 나시겠지만 요번에 했던 공약은 나왔어요. 이렇게 하면 한 군데 100개만 해도 22만 2,600개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대대적으로 하되 그 돈을 누가 내냐? 건강보험공단이 의료지원센터 여기서 내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집에 있는 게 병원보다 훨씬 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삼성병원에요 14평 아파트로 된 거 있죠. 하룻밤에 얼마인지 아세요? 700만 원입니다. 하루에. 우리 보통 14평 아파트밖에 안 됩니다. 그 병원이 그만큼 비싼 거예요. 집에서 가면 5만 원이면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병원보다는 집이 싼 거죠. 집으로 만들어서 하면 훨씬 이 건강보험료가 할인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양보험 또는 요양병원 비용이 절감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재생인데요. 몇 시까지 해야 되나? 8개인데 지금 이제 2개 했는데. 네. 7시 시작했으니까 8시 15분까지 하면 돼요. 8시 15분. 재밌는 게 너무 많은데 어떡하죠? 밤새요. 밤새? 교수들은 밤새는 것도 별 문제가 없어요. 밤새 떠드는 것도 더 문제가 없어요. 박원순 시장님이 2011년 10월 27일 날 그 당선되셨어요. 제가 이제 그때 부동산하고 도시 쪽 총괄 책임자예요. 인수위원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2011년 말에 그 뉴타운 출구 전략이 법안으로 처음 만들어져요. 요번에 저 말 싸가지 없게 한 차명진 있잖아요. 그렇죠? 차명진 의원하고 요번에 저 비례대표 1번으로 된 김진애 의원 두 분이 국토위에 간사예요. 그 두 명이 합의를 해가지고 그 뉴타운 출구 전략을 만들었어요. 뉴타운 출구 전략이 뭔가 하면요. 재건축 뉴타운 사업을 더 이상 안 할 수 있는 근거를 처음 만든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는 건 있어도 나오는 건 없었어요. 나오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돈을 넣었는데 그 돈을 빼와야 될 거 아니에요. 썬크 코스트 있죠. 그걸 누가 물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몇 퍼센트 동의를 하면 사업을 그만둔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없었어요. 왜냐면 이 정보를 왜 그만두냐 해가지고 그 법을 만든 게 2011년 말이에요. 그럼 박원순 시장님 언제 됐다고요? 2012년 10월 27일. 자, 그러면 그때는 뉴타운 출구 전략이 있는 시절이에요. 그래서 뉴타운은 나쁜 거, 뉴타운은 안 하는 거, 이게 그쵸,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고 이제 2013년에 뉴타운 법이 도시재생법이 만들어져요. 도시재생법. 도시재생법 뭔가 하면 야, 재개발 뉴타운 이렇게 철거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걸 재생,
살린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자. 어떻게? 주민의 참여로, 주민의 역량 강화로, 주민 계획으로, 그렇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2014년에 처음으로 13개를 딱 뽑았어요. 그 다음에 2015년 돈 달라 그러니까 기재부가 야, 돈 얼마 썼냐 보니까 하긴 안 썼어요. 왜냐면 사업을 안 하고 계획만 하고 주민 교육하니까 돈 몇 푼 쓰겠어요. 돈을 몇백억 줬는데 돈을 안 썼어요. 그래서 2015년 안 하고 2016년에 33개를 했어요. 그러면 지자체장하고 뭐 국회의원들이 난리가 났어요. 야, 재생을 왜 13개하고 왜 안 하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46개를 한 겁니다.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제 도시재생 뉴딜을 발표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도시재생은 이렇게 주민 참여와 역량 강화 보존만으로는 좀 어렵다. 뉴딜이 뭡니까? 새로운 딜, 새로운 협상, 새로운 정책인 겁니다. 뭐냐면 토목, 건설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자 이런 거거든요. 착한 건설, 착한 토목으로. 그래서 뉴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뭘 주장하는가 하면 주민의 삶의 변화를 시키는 재생 모델을 만들자. 열심히 이제 주민 참여해서 재생을 했는데 실제 우리 집이 얼마나 개선이 됐냐, 얼마나 교통이 편리해졌냐, 주차장이 생겼냐, 집값이 올랐냐 이런 걸로 보니까 많이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현성 있는 걸 하자 이렇게 이제 요즘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2014, 16 땐 그랬고 지금 와서 이렇게 참여정부 때 이제 문재인 정부 2017년에 집권했잖아요. 해서 딱 보니까 이걸 쭉 해봤는데 이게 성과가 아무래도 집 몇 채 지었냐 했더니 아니 재생은 집 짓는 게 아니고 공동체 활성화한다니까 공동체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드디어 입장이 좀 바뀌었어요. 야, 이게 집중적으로 사업하는 구역을 정하자, 혁신적으로. 야, 이 정도 사업이 되면 얘를 이제 재생사업 인정하자, 인정제도로. 야, 이거를 총괄하는 기업을 정하자, LH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 법이 이제 바뀐 겁니다. 이제는 진짜 재생해서 뭔가 건물도 짓고 집도 짓고 막 하자,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게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난 작년 1월 12일에서 가로주택 사업 중고업체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주택 공급을 하고 이제부터 뭐 성과를 내자. 그러니까 이제 요거 지금 법은 통과 중이에요. 요번에 국회가 거의 끝나가지고 요거 통과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요, 이렇게 이게 통영제 신화조선이라고 망한 거, 그 땅을 우리가 사가지고 요런 거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통영에서. 일전에 이제 영등포 있죠. 영등포에 가보시면 옛날에 갔잖아요. 영등포 딱 가면 앞에 영등포 여기 있거든요. 요 앞에 여기가 다 쪽방이에요. 쪽방. 요 앞에 여기가 집창촌이에요. 여기 집창촌이. 요 쪽방인데요. 이거를 지금까지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보존, 참여, 계획 이렇게 했어요. 역량 강화 이렇게 열심히 참여했어요. 했는데 막 집에 물 새고 뭐 이래요. 여기에 이제 막 종교단체도 있죠. 그러니까 토마스이지, 요셉병원 이런 제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이 30년간 이렇게 봉사하셨어요. 그런데 비 새고 물 새고 벌레 나오고 이런 건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야 그러지 말고 이거를 그냥 여기를 먼저 정비해가지고 요 분들 요렇게 옮기고 여기 분들 요 그동안 옮길 때 여기 다시 지어가지고 요번 옮기고 요렇게 정비해서 깔끔하게 요렇게 짓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시장님도 놀라고, 김현미 장관님도 놀라고, 영등구청장도 놀라고, 야, 이거 되네. 그리고 여기 그동안 활동하신 분들이요, 야, 여기 보니까 광야교회, 요셉병원, 토마스집, 무상급식관, 이런 분들도 한 번도 안 쫓아내고 그대로 계신다. 자, 누가 손해본 겁니까? 아무도 손해본 게 없어요. NH는 지금 해보니까 한 350억에서 500억 정도 마이너스예요. 아까 마이너스 있잖아요. 그 플러스 이 마이너스 좀 감수하자. 그리고 그러면 여기 좀 용적을 약간 높이면 되잖아요. 한 2층 올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끝날 거를,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됐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서울에 이런 게 몇 개 있냐? 4개가 더 있는 거예요. 서울시가 다 한대요. 하세요. 지금 이제 요번 주에, 목요일에, 저기 해요. 대전시 있잖아요. 대전역 앞에 딱 나오다 보면 이렇게 있죠. 옆 우측으로. 그러니까 다 쪽방이에요. 그거 이번에 이제 합니다. MOU 맺어요. 장관님 모시고. 자, 이게 재생이라는 게 지금까지는요,
보존하고 참여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했는데 야 이게 아니구나. 야 이렇게 정비가 되네. 그쵸? 근데 보세요. 쪽방 431을 이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영구임대 375 짓고 행복 짓고 분양주택도 짓고 다 돼요. 이렇게. 그 전국 10개, 서울에 5개, 지방에 5개. 아. 그래서 서울에 내가 가서 며칠 전에 이거 서울시 혼자 됩니까? 돈도 안 될 텐데. 그랬더니 아무래도 LH가 도와주셔야 되겠다. 그래요. 아마 돈은 되죠 이게. 그렇지만 누군가 해야 된다면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재생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아마 여기도 있을걸요. 그죠? 광주도 하나 있는데요. 안전 등급 우려. 건물이 무너져요. 안전 등급 D등급, E등급 사람 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업성 분석하니까 마이너스예요. 그럼 민간이 누가 오겠습니까? 주민이 아무리 역량 강화해가 열심히 계획해서 합의하면 뭐합니까? 마이너스 500억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정부가 한 200억을 대요. 그리고 NH가 그걸 감당을 해요. 옆 동네 잠깐 이거 장사하시는 분들 많아요. 옆으로 잠깐 옮겨놨다가 거꾸로 세워주어요. 이거 지금 이제 곧 진행을 합니다. 아마 광주도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해요. 자, 인천에 이렇게 된 집을요, 이렇게 만들기로 했어요. 여기 이제 올해 173표 된 저 윤상현 대학원 지었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게 사는 데가 아니에요. 가보시면요, 이게 뭐 아프리카하고 비슷해요. 이런 데예요. 자, 여기는 부천 영월지구예요. 자, 이렇게 된 지역을요, 연립주택은요, 연립지구 주차장을 한 층만 지으면 돼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두 층으로 만들어 공용 주차장을 만드니까요, 이 동네 주차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동네가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럼 재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재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재명 시장이 제안해서 LH가 하고 있는 건데요. 재개발 사업인데 사업성이 없어요. 근데 이제 성남시가 돈을 한 350억을 대요. 그래가지고 이걸 일부 보상하잖아요. 성남시가.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재생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모델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국유지 개발도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 특화도시. 이제 신도시를 만드는데 이 신도시를 옛날같이 주택 신도시로 만들 것이 아니라 디자인 특화도시, 세계적인 디자인 특화도시로 만들자, 공동체 도시로 만들자, 스마트 시티로 만들자, 에너지 제로 도시로 만들자, 혁신 창조 도시로 만들자. 이런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혁신 도시, 창업 도시 이런 거를 우리가 구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놓으면 이 도시에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기업들이 참여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이게 관광지로 만들고 혁신의 공간으로 만들자 하는 게 제 아이디어고요. 이런 특화도시 플랫폼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저는 아까 소개한 데 보시다시피 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역 균형 발전을 할까? LH가 이 균형 발전에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균형 발전 본부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지역의 혁신을 위해서 기획을 하자. LH랑 지자체랑 이 관련되는 주체들이 모여서 낙후 지역을 지역하는 공간을 만들자.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아이디어를 낸 게 LH에서 우리 LH의 1, 2급들이 한 58세가 되면 이제 2선으로 물러나요. 이분들을 지자체를 도와드리자. 지자체에 가서 컨설팅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 모여가 컨설팅 해주자. 이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송재호 이번에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국회에 되신 분 있죠. 여기 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 회장 수원시장이죠. 저랑 이렇게 MOU 맺었어요. 자, 지역균형발전 지자체 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 플랫폼이 LH의 그 플랫폼을 만든 겁니다. 이렇게. 자, 이런 균형발전 지원센터를 만들고 이 컨설팅을 해주는 겁니다. 지자체. 왜냐하면요, 여기 있는 조그마한 지자체는 이 전문적인 사업 능력, 개발 능력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지자체를 저희들이 지원해주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맞춤형 서비스를 해주고 지역 어느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면 되는가를 모니터링하자 하는 걸 저희들이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균형 발전을 위해서 복합 주거 단지를 만들어서 특화 판단을 하겠다 이런 거고 여기 있는 뭐 광주 일자리 같은 거죠. 그 다음에 각 대학에 여기 보시면 이제 세 분의 장관님, 국토부 장관님, 그 다음에 중기부 장관님, 법무부 장관님 세 분이 MOU 맺어가지고 대학의 산업단지 겸 중소기업 육성 센터 혁신 공간을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강원대 그 다음에
자, 한남대, 그 다음에 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저 안산 3개 됐어요. 이번에는 아마 이게 저 전남대나 광주도 돼야 될 거예요. 어쨌든 1차를 했고요. 올해 아마 2차로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요 캠퍼스 팩션 파트 하는데 LH가 그 집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저 한평에 서하초등학교라는 데서요. 학교가요. 13명이 있다가 3명이 졸업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6반이 이제 3반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지역의 유지들이 모여가지고 학생 모집 설명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거 오는 바람에 이렇게 이제 학교가 다 살아났어요. 6반이 달아나서 또 기념으로 이걸 계기로 LH랑 같이 지역 발전을, 농촌 발전을 하자. 이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촌에 주택을 지어서 이분이 정착할 수 있게 만들어주자.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뒷부분을 빼고 요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해외 사업을요.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한 11개 국가의 해외 개발 사업을 하는데 일본은 이 자이카라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코이카처럼 해외 지원하는 이 양반들이 돈을 먼저 뿌리면 일본의 이제 모리나 뭐 저 미쓰비시나 미쓰이 뭐 이렇게 스미토모 이런 애들이 개발 회사들이 딱 붙어요. 그래서 이게 돈을 먹고 가는 거예요. 이 싱가포르는요 또 다르게 이 국가 공기업들이요 우리 LH 같은 이런 데가 파생된 자회사들이 뭐 아센다스, 싱브리지, 스바나 주롱, 뭐 이 샘콕 이런 회사들이 세계적인 이 투자 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돈을 먹어요. 우리는 다 따로예요. 토이카 따로, 그 다음 EDCF라고 따로, 수출비는 따로. 그래서 이제 합하자. 그래서 이 각종 기구들이 합해가지고 이 하나로 돼서 이렇게 코트랑 코이카, 카인드라고 수출비나 이런 데서 힘을 합해가지고 우리가 플랫폼을 만들어서 해외 진출하려면 우리 힘을 빌리자. 우리 민간 기업들이요 해외 갔다가 2000년 초반에 엄청 많이 깨졌습니다. 베트남 가서 깨지고 카자흐스탄 가서 깨지고 카자흐스탄 가서 우리 인건설은 아예 그룹이 해체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 혼자 가가지고 뭐 왕족을 안 해, 왕자를 안 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갔더니 금방 실각되거나 부정하는 정보 해가지고 망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면요 정부와 정부끼리 MOU를 맺어요. 협약을 딱 맺어서 약속을 딱 받고 하기 때문에 안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민간 기업이 거기 가서 공장을 지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베트남의 쩐마이 랑포라는 데서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해외에서 보시면 쿠웨이트, 파라과이, 볼리비아, 미얀마,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 러시아, 베트남, 몽골 이런 데서 주택, 스마트시티, 산업단지 이거를 지금 다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들면 산업단지 경우에 우리 공기업들이 가서 산업단지를 만들면 되잖아요. 주택단지 하면 우리 기업들이 건설해서 들어가면 되고 이거를 우리는 정부와 정부끼리 하고 우리가 못 믿으면 세계은행에서 보험을 들고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기업이 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틀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플랫폼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요. 자 미얀마 같은 경우에 우리 저 LH랑 미얀마 정부가 돈을 얘들은 돈 대고 땅 대고 우리는 돈 대가지고 이걸 만들어요. 요거 이제 입주 기업이 같이 돈을 내가지고 조인트 벤처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정부도 못 믿어 누구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정부 하죠. 이거 글로벌 세아랑 같이 하는 거 있는데 이게 못 믿어가지고 우리는 또 이제 세계은행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거든요. 이때 들어갈 때 팀 코리아로 여러 공기업들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미얀마가 그렇고요. 베트남에도 흥행성 또 베트남 정부하고 토지를 받아가지고 민간 업체랑 같이 들어가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베트남 모델, 사회주택 모델, 러시아 정부가 땅을 줘요 우리한테. LH가 여기 들어가서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얘들은 땅 대고 우리는 돈 대가지고 법인을 만들어서 산업단지를 만들면 우리 기업이 가서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기업이 마음껏 믿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런 역할들을 우리가 하자. 정부가 이런 거 나오면 뭘 하겠냐 이런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뭐 부동산 금융에서도 여러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주택 개발, 그 다음에 제로 에너지 주택, 대토, 보상금 받았을 때 받아가지고 투자하다 망하잖아요. 우리가 안전하게 보상금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보장해주는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을 개인이 하려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공모를 받아가지고 하되 우리가 이제 출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 수익을 보장해줄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도 개발했고, 수도권에서 돈 생긴 거를 지방으로 내려주는 리츠도 만들어내고 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1년에 원래 발주 물량이 약 20조입니다. 근데 이 물량을 발주할 때 중소기업을 육성해주는 방식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니까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새로운 기술이 있으면 우리에게 전시하고 서로 교류하고 이렇게 채택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공공기관에서 통합 기술을 공개하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교류할 수 있게 만들어주자. 그래서 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할 수 있고 벤처 창업할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LH가 하고 있는 이 플랫폼 기업은 결국 LH가 민간과 협력해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LH가 이 플랫폼이 안정적으로 되려면요, 힐러 콘텐츠라고 충성도 네트워크 있어야 되는데 LH가 이걸 잘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LH가 민간하고 협력하려면 이 앞서 봤던 이 모델들 있죠. 이 모델들 중에서 민간이 할 수 있도록 계속 따듬어 가야 되는 겁니다. 의견을 들어가면서 민간의 기업, 협회, 뭐 부동산 개발, 그다음 은행, 투자자, 그다음에 이제 수출입은행 이렇게 협력을 해서 민간이 작동 가능하게, 민간이 갔을 때 위험한 걸 우리가 막아주면서 하는 겁니다. 가령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선투자할 기업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선투자하면 되는데 만일 선투자하는 민간 기업이 있으면 그건 결국 건설 시공에서 다 얹어 가지고 가잖아요. 우리는 선투자한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미분양되면 어떡하냐? 우리는 미분양 되는 거를 매입 합약을 해줘요. 그리고 그거를 임대주택으로 쓰면 되잖아요. 매입 임대주택 임대 쓰면 되잖아요. 그러면 리스크가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불가능하던 재개발 사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아마 28일 날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에 국토부에서 발표를 할 겁니다. 아마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LH나 지방공기업, 광주개발공사나 이런 공기업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용적률도 높여주고 그 다음에 저 분양가 상한제 그것도 예외를 인정해주고 한다는 거예요. 그 대신 임대주택을 좀 더 지어라.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 다음 비용도 절감되고 그 다음에 확정 수익률. 그러니까 저 참여 지분율로 비례율 있잖아요. 비례율을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몇 프로 막 보장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동안 막 서로 꼬이고 갈등이 있었던 이 문제들을 이 공기업이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뭔가 하면 공기업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LH가 아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민간하고 협력한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일하는 방식을 플랫폼으로 해서 민간하고 협력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 역할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으로서 또 국민들이 진짜 아프고 힘들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된다면 공무원이 사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 역할을 민간한테 하면 특혜가 되잖아요. 그럴 때 LH가 기본 베이스를 만들고 민간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이제 제가 말하는 이 플랫폼 기업 구성인 겁니다. 괜찮죠? 네, 많이 좀 응원해 주십시오. 네, 하여튼 이제 끝까지 뵙도록 고맙습니다.